대만 다음에 한반도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드론에 AI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불과 수조 원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자폭 드론 2대씩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신사무라이 박정희, 그리고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해온 게 뭡니까? 1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관세 폭탄 맞을래 미국에 공장 지을래. 그래서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미국에 공장 짓고요. 그 다음에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기아자동차 공장이 들어가 있죠. 이런 공장 약탈은 실제로 트럼프 지지율 상승에 큰 효과가 있겠고 미국 경제에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전쟁에도 효과가 있겠죠.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의 전면전 상황에 돌입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미국의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은 기아자동차가 아니라 미국의 장갑차를 생산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징발되게 돼 있습니다. 전시에는 포크레인, 불도저 이런 중장비 다 징발되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외국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의 공장을 짓게끔 만드는 것은 그러한 전쟁 상황도 당연히 고려가 된 거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미국의 생산력이 어느 정도 좋아질 수는 있지만 공장 약탈 정도로 중국의 생산력에 대항하는 건 무리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시의 생산력 대결 차원에서는 안 됩니다. 14억 인구 중에 농촌 인구가 5억 명인데요, 중국이. 실상은 이 5억 명 중에서도 상당수는 농민공으로 도시에 진출해 일하고 있어요. 월급을 고향 가족한테 송금하면서. 이 사람들 신분이 농민이에요. 하는 일이 농민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막 8억, 9억, 10억 되는 이 노동 인력이 생산 현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나라를 생산력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중국은 무기에 있어서 첨단 기술에서는 기술 탈락 단계고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도 기술 탈락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중국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생산력이 기술을 압도할 수 있는 구멍을 찾았어요. 그것은 바로 드론입니다. 전 세계 드론의 현재 95%를 중국이 생산하고요. 시장 점유율은 70% 이상을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중국 드론 잘 만들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번 전쟁의 별명이 뭡니까? 여러 별명이 있지만 드론 전쟁이라고 하죠. 드론이 탱크를 이기고 전투기를 이기고 헬기를 압도하고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드론의 힘은 뭐냐면 가성비에 있어요. 드론은 우선 무기가 아니에요. 가성비예요. 그리고 비대칭 전력이죠. 제가 비대칭 전력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UFC에서 굉장히 잘했던 정찬성 선수 아시죠? 제가 만약에 정찬성 선수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죠. 제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것을 비대칭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정찬성 선수한테 맞아 죽기 싫어서 몰래 주머니에 눈에 칙 뿌리는 그 후추 스프레이 있죠. 그 스프레이를 내가 몰래 주머니에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스프레이를 비대칭 전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은 뭐겠어요? 핵무기죠. 생화학 무기. 그 다음에 이번에 드론이 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히든 카드를 비대칭 전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면 정말 훌륭한 비대칭 전력이죠. 이번에 2025년도에 우크라이나는 3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연간 3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면 중국은 몇 대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3억 대 정도는 눈 감고 찍어낼 수 있는 게 중국이에요. 이 중국이 사실은 2023년 9월 1일부터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펙의 드론 해외 수출을 금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중국이 세계에 팔아제끼는 그 막대한 수량의 드론은 중국이 어떤 국가와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중국을 상대로도 쓰일 수 있잖아요. 중국제 드론이 중국과 싸우는 국가의 국민의 손에 의해서 전쟁용으로 개량이 돼서 중국군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인민해방군을.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드론 저 드론을 그냥 구분 없이 세계에 정말 이 막대한 수량을 팔아제끼는 게 될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23년 9월 1일에 일단 규제를 합니다. 드론 수출 규제를 하는데 다시 1년이 지나서 2024년 작년 9월 1일에 그 규제를 또 해제해요.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니까 이제는 골판지로도 드론을 만들어요. 골판지로도. 왜냐하면 자폭 드론은 일회용이잖아요. 한 번 터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드론은 수출하지 말고 어떤 드론은 수출해도 되고 이게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 대신 드론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해요. 이 전략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드론 권력,
이 드론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비대칭 전력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해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가 된다고 했을 때 중국의 인민해방군, 정확히 말하면 중국의 북부 전구 병력은 물밀듯이 기갑 차량을 앞세워서 북한 영토에 깃발을 꽂기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한미연합군 혹은 국군 혼자 단독으로 우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영토 내에서 교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거의 정해진 일이고 미국의 국방부도 거의 공식화된 얘기예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생애가 끝나기 전에 중국과 한 번 이상 교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중국이 단지 드론만 갖고 있다면 미국이 그렇게 지금만큼 긴장하지 않겠죠. 문제는 중국의 드론에 AI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뉴스 보면서 등장하는 그 군인들이 공대 출신 군인들이 뚝딱 만져가지고 수류탄 떨어뜨리는 그런 드론이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계약하고 있는 드론은요 1만 군집 드론이에요. 만 단위입니다. 드론이 10,000개가 있어요. 이 10,000개가 군집체처럼 한 개미 도시의 개미떼처럼 움직여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 중국이 지금 딥시크 나왔잖아요. 중국의 AI 기술이 미국 다음에 2위예요. 이 1만 군집 드론의 브레인 역할을 AI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만 군집 드론이 자체적으로 이 군집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1만 단위의 드론을 한 번에 관장할 수 있는 통신 플랫폼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이 1만 군집 드론 중에서는 개미떼를 보면 병정개미도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막 이렇게 커가지고 잎사귀 자르는 개미도 한 집단 안에 있고 일개미도 있고요. 수개미도 있고 여왕개미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국과의 통신이 끊겼을 때 자체적으로 통신을 재개할 수 있는 기지국 역할을 하는 드론도 같이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1만 군집 드론 안에는 지상 드론, 기어다니는 드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처럼 수중에서 헤엄치는 드론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1만 군집 안에. 그리고 이 1만 군집 드론은 AI로 사고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이거 다 개발됐어요. 중국에서 이걸로 드론 훈련하고 있어요. 드론과 AI의 결합이 무서운 이유는 드론의 생산 단가가 얼마일까요? 파는 가격 말고. 그거 무한정 찍어내면 정말 군사용 고급 드론 3만 원에도 나와요. 그러면 3만 원짜리 드론을 1억 개를 찍어내도 3조 원밖에 안 돼요. 3조 원이 중국 같은 나라한테 돈입니까? 그리고 AI는 비물질이에요. 제작 단가라는 게 없어요. 가격이랄 게 없어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AI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군생활을 전방에 제5 모병사단에서 했는데 보통 이제 한 개 대대에 한 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병력이. 저는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근무를 서던 모습을 상상하면서 중국의 AI 드론 군집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AI로 사고하는 지금의 딥시크 정도 수준으로 사고하는 1만 드론 군집체가 우리 500명 있는 대대에 날아오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그 대처법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500명 대대원들 한 명당 20대의 드론이 배정돼요. 그 중에 15대는 자폭 드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해낼 수 있어요? 드론은 드론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 이거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국과 전면전 상황이 펼쳐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중국은 불과 수조 원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자폭 드론 2대씩을 배정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대처법을 강구하고 있어야 돼요. 강구하고 있겠죠. 국방부에서. 강구하고 있겠지만 이거 국민들도 좀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여기저기 뭐 방송국 같은 데 나가서 파시스트 소리를 들어가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 억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바로 옆에 중국이에요. 우리 바로 옆에 중국이 있고 없고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중국은 예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어요. 대만 다음에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작년부터는 미국도 공공연히 인정하는 더 이상 비밀도 아니에요. 대만 다음에 한반도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끔찍한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김정은의 사망을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니길 바랍니다만 뭐냐면 대만을 침공해서 뭐 2주 만에 끝내면 좋겠죠.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가 그렇듯이
전쟁은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만과의 전선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김정은이 죽고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거기도 기갑전력을 보내야 되죠. 그러면 양면 전선이 펼쳐지게 됩니다. 양면 전선을 굳이 감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양면 전선이 펼쳐질 가능성을 줄이는 게 전술 전략적으로 합리적이죠. 그러면 김정은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 김정은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북한 영토를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나서 국가의 총력을 대만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돼요.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시진핑이라도 이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나라고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해두고 있어야 돼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유신사무라이 박정희,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